경제의 기본은 금리입니다. 금리를 책정하고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연준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을 픽했는데 케빈 워시 이 인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차기 의장이 이 인물입니다라고 찍은 이후에 시장이 그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그 맥락을 이해하시면서 앞으로 투자 대응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인물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그러니까 5년간이죠. 최연소 연준 이사에 재직한 그런 인물이고요. 시장에서는 매파로 읽거든요. 긴축 통화 정책에 인플레이션에 강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어서 시장은 물가 안정과 시장 원칙을 강조하는 이런 인사에 트럼프 대통령이 픽한 것을 보고 좀 반응을 했다라는 부분으로 달러 가치와 국채 금리가 오르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물가 안정 이런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고요. 달러 지수가 수개월 만에 가장 강한 상승세로 이런 모습에 좀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금이나 은이 대폭 떨어지는 1일 하루에만요. 그러니까 정치에 연준이 휘둘리지 않을 가능성, 그동안은 휘둘릴 것 같아서 안전자산의 수요가 몰렸다면 이런 흐름들이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10% 급락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이게 1980년도 뭐 금이나 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월 이후 최대 1일 하락폭이라고 하고요. 은 선물 같은 경우에는 무려 30% 넘는 폭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980년대 3월 헌트 형제라고 은을 인위적으로 쭉 올렸던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결국 규제 강화나 그리고 증거금 인상 이런 부분 때문에 강제 청산으로 은이 폭락한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은이 일일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금과 은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뭐 구조적으로 시스템 붕괴는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워낙 금을 끌어올렸던 주체가 중국의 투기꾼들이다라는 기사도 봤는데 여러 가지 줄다리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바 단기적인 변동성을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게 시장의 중론 같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말 안 듣는다고 계속 압박했잖아요. 그러면 차기 연준 의장도 이런 흐름으로 가면은 압박할 텐데라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하실 텐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트럼프 진영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런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데 과연 그동안의 습성을 버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보조 진영으로 갈 수 있을지 뭐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시장은 어느 정도 변동성 불가피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중화권 매체에서는 금과 은의 폭락을 보고 굉장히 인사이트를 하나 내놨더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CNN 보도였습니다. 금과 은이 폭락했는데 이 얘기인즉슨 트럼프 대통령이 신임 연준 의장을 픽하고 나서 나온 변동성 확대 국면의 일환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비슷한 말을 할 수 있겠는데요. 워낙 부차나 대차 대조표 확대에 강경한 태도를 갖고 있는 인물을 픽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동안 금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미국에서 너무 재정에 대한 빚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서 부채로 골머리를 쌓고 있죠. 그런 와중에 연준에서도 유동성을 공급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게 안전자산 수요를 일으키는 흐름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금이 자연스럽게 강세장으로 간 이유도 하나였습니다. 중앙은행이 매입한 것도 별개로 이런 흐름들이 있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금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안정된다라는 걸 일부 신호들을 확인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요. 은은 조금 더 리스키하게 봤습니다. 위험한 자산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이제 분석가는 이미 뺐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안전자산,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구리와 귀금속, 원자재 이런 부분과 같은 경기 민감 이런 부분 둘이 양쪽을 좀 걸치고 있기 때문에 훨씬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리스크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3월 코로나 이때를 생각해 보면 당시 초기에 하루 원유가 25% 빠졌는데 은 같은 경우에는 30% 넘게 폭락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은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더 클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면서 중화권 매체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뭐 시스템 붕괴다 아니다. 이게 선물에서 다시금 뭐 8% 급등한다 이런 그러니까 30% 이상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뭐 급 반등한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워낙 30% 빠진 거에 비해서는 덜 올랐기 때문에 그런 흐름은 모시고요. 중화권 매체의 그 인사이트는 뭐냐면 금과 은 말고 정말 이제 우리는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될 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성장 그런 기반이 있는 상황이고 리스크 관리가 범위 안에서 가능한 투자 자산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추세 공략이 가능하다는 바 금과 은이 어쨌든 흔들리고 있는 단기적인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는 때 지금 주식 투자를 더 늘려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인사이트 전했으니까 이 부분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 구글에서 AI 도구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오늘 머니코드의 스토리텔링은 이 출발점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 구글이 프로젝트 지니를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구글 쇼크발 이슈 때문에 다른 업종,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줄줄이 떨어지는 흐름들, 급락의 폭도 꽤 컸습니다. 그런 파장이 있었는데 프로젝트 지니는요, AI로 3D 가상 환경을 생성해 주는 건데 굉장히 단순하게 주문해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그리고 텍스트만 입력해도 3D 가상 환경을 딱 만들어준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 저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데 고대의 그리스 로마 시대를 구현해줘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그와 같은 환경으로 플레이 가능한 3D 가상 환경을 딱 만들어준다 이렇게 쉽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그 공간 내에서 실시간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최신 제미나이 3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 AI로 유명한 나노 바나나 프로와 그리고 생성형 AI 이쪽으로 강한 제미나이 3가 결합한 웹 애플리케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딱 나오니까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게임 업계는 그나마 굉장히 패닉 충격에 휩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유니티나 온라인 엔진 같은 경우에 게임 업계 딱 생각해 보면은 게임 개발업자들이 수개월에서 많게는 수년간 굉장히 고비용으로 개발사들이 뛰어들어서 게임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제미나이에서 구글에서 프로젝트 지니를 딱 만들어내니까 굉장히 쉽게 뭔가를 만드는 것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티가 24% 떨어졌고 로블록스 13%, 앱너빈 16%, 그리고 테이크2 인터랙티브 같은 경우에도 8% 가깝게 급락한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대형 퍼블리셔나 퍼블리싱 솔루션 기업들 전반적으로 추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서 앞으로 AI에는 돈 버는 기업과 돈을 못 버는 기업들 이렇게 딱 나뉘어져서 정말 투자자들의 심판을 받을 거고 결국 이게 주가로 연결될 것이다. 이런 흐름까지 스토리텔링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AI 돈 버는 기업 구글과 엔비디아. 구글은 차세대 모델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시장에 충격을 가져다 주는데 그 충격은 구글에게는 혁신 지속성이라고 대비될 만큼 강력한 무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미나이 3 같은 경우에도 작년 11월 완전히 시장의 판도를 바꿨잖아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글이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인식의 틀을 가져다 줬고 이번에는 프로젝트 지니가 쇼크 다른 기업에 그리고 다른 산업에 주다 보니까 이러한 일련 흐름들로 구글은 정말 제때 투자자들의 그 마음을 잘 인지한 그런 뭐라고 그럴까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업이구나 성장 모멘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업이구나 이런 인식을 재차 하게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진이 조금 더 말씀드리면 구글 내에
미국 내에 구글 AI 울트라라고 해서 구독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제공한다고 하는데 구독료가 약 $250, 36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제공이 된다고 하고 시장은 좀 반응은 엇갈립니다. 초기 연구 단계다라고 하면서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정밀하게 재현하거나 아니면 공각 내에서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약간 미흡하나 봐요. 그래도 어쨌든 획기적인 무언가가 나왔고 이런 부분으로 게임 업계가 바로 타격을 받는 주가적인 흐름에서 그런 흐름이 나온 바 아무래도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은 확실히 가져다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지니 이런 부분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이제는 중요한 게 돈 버는 AI 기업을 찾아라. 머니코드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해외나 국내 증권사에서 외치는 굉장히 중요한 문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팩트셋에서 S&P 500 기업들 실적 발표한 기업들 한 33% 정도 되겠는데요. 그를 데이터를 모아보니까 75%가 그래도 깜짝 실적을 냈다고 하는데 5년 평균은 78%였대요. 이를 비교하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4분기 이익 성장률이 1년 사이에 한 11% 성장했다라는 부분 나타나고요. 5분기 연속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4분기까지 두 자릿수 이익 성장이 전망이 되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왜냐하면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한다면 기업 이익 성장단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업 쪽에서 이익을 벌어들이지 못하는 기업들은 추락하고 도태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 관점에서도 이익이 지속적으로 날 수 있는 기업을 픽하는 그런 전략이 굉장히 필요해 보이고요. AI 기업들 수익성, 마진 개선 여부는 지속적으로 머니코드에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변동성 확대 국면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유는 AI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을 내놓느냐, 그에 따른 결과를 도출하느냐 이거에 따라 달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AI 시대에 돈 버는 기업들 제일 강조해드리고 있는 것이 반도체 기업이 탑입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분석도 한번 보면은 메모리 더블 업에 대한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자료였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는데요. 목표 주가는 삼성전자를 17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올려잡았고요. SK 하이닉스는 110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올려잡은 이유가 올해 EPS 추정치, 내년 EPS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올해의 영업이익은 245조이고 그리고 내년은 317조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 317조 원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모건 스탠리에서 보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48.9%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 225조 원에서 영업이익률은 SK 하이닉스가 73.8%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요거 좀 보시고요. 요 수치가 맞다면 이런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HBM4 경쟁력 같은 경우에 일반 메모리 업사이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메모리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까 그리고 수요가 탄탄할까 이거에 대한 전망인데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2027년까지 메모리 가격이 고점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8년에 왜 새로운 공장 가동 그런 이슈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소폭 수익성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전망을 보면은 올해까지 전체 메모리 이런 부분이 완판됐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전례 없이 공급은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귀해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메모리 더블 업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분기 디램 가격이 70에서 100% 급등할 가능성 이게 좀 언급이 되고 있고 2분기 같은 경우에도 강력한 실적이 뒷받침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록적인 매출과 이익률을 기반으로 했을 때 설비 투자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지금 중요한 게 HBM4거든요.
그런 실행력 이런 부분이 핵심 변수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AI 인프라 구축이 가속화되면서 이런 흐름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분석들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B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목표 주가를 140만 원으로 올렸고 오늘 올렸잖아요. 근데 이전 가격은 12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이 올해 145조 원으로 200% 늘 것이다. 이런 가능성 언급이 됐고요. 그리고 내년은 170조 원으로 상향 조정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메모리 공급 부족은 심화될 그런 전망이고요. 지금 굉장히 똘똘하게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몸값이 높아지면서 상대방 고객사와 계약을 또 잘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빅테크들이 AI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메모리 갑인 그런 기업에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공급 계약 이런 부분을 요구하면서 꼭 메모리를 좀 대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까지 메모리 단기 공급 확대 이런 부분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저희가 클린룸 공장에 대한 제약 이런 부분도 머니코드에서 언급드렸던 바 그래서 몸값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비슷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디램 같은 경우에도 HBM과 수익성 부분에서 격차가 차츰차츰 줄어들 것이다. 이 얘긴즉슨 HBM 고부가 가치에다가 디램도 그 가치만큼 따라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DRAM도 잘 되면 HBM4 공급 단가 이런 거 계약할 때도 훨씬 유리한 이미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디램도 디램이지만 낸드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도 업계에서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AI에서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메모리를 저장하는 그런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비싼 HBM에 두지는 않을 거잖아요. 조금 더 저렴한 그런 낸드에 두게 될 텐데 그럼으로써 낸드의 값어치가 훨씬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베라 루빈의 AI 플랫폼 탑재도 지난주에 사실 머니코드에서 알려드린 바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낸드를 찾는 고객들도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피지컬 AI가 확산이 되면서 고용량 메모리가 필수이고요. 메모리 자체적으로 AI 전략 자산이 됐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목표주가 올라가는 흐름들 여러분 잘 보시고요. 그 끝이 언제인지 지속적으로 따라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 UBS에서 제시를 했는데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기존에 265만 원이었는데 330만 원으로 매수를 유지하면서 올렸고요. 올린 이유는 EPS 추정치를 올해 그리고 28년도까지 최대 10% 상향 조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 주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효성중공업의 경쟁사는 HD 현대일렉트릭인데요. 그 기업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UBS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올해 중공업 매출단에서는 15% 그리고 수주에서는 10% 이상 회사 측에서는 가이던스를 올라갈 것이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UBS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작년과 동일하게 실제 마진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그 마진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초고압 변압기도 갑 중에 갑으로 K전력기기의 몸값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반도체와 비슷하게 올릴 수 있겠죠. 그걸 제공하는 업체에서는 대표적으로 효성중공업이 그 틀 안에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건설 부분에 리스크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상쇄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1년 사이에 한 100% 정도 가까이 성장하면서 2,610억 원 정도.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신규 수주 더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라는 점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티와 JP모건에서 효성중공업을 300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LS증권과 LS증권이 350만 원, 그리고 대신과 유안타, 하나, IBK 이게 다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인데요. 증권사 분석 리포트인데요. 330만 원으로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 혹은 이제 목표 주가 유지했으니까 이 부분까지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입니다. 효성중공업이나 현대로템이나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떨어진 가격대에서 뭐 많이 그동안 오르긴 했지만 잠깐 숨 고를 때 매수의 타이밍인가 하시는 분들에게 일말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골드만삭스가 현대로템을 분석을 했는데 참 현대로템이 4분기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기대치 대비해서는 못 나온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28만 원으로 유지한 흐름들이 있었고 그 이유는 올해 이후 신규 수주 모멘텀을 긍정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로템은 페루나 이라크나 루마니아 이쪽 방산 파이프라인 이쪽을 좀 낙관적으로 바라봤고 사우디도 이미 굉장히 든든한 동력이 되어주고 있는데 미국의 300대 규모의 전차를 발주를 했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K2 전차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 얘기인즉슨 추가적으로 수주도 기대해볼 만하다. 이렇게 골드만삭스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회사 측에서 제시한 올해 가이던스가 좀 골드만삭스에서는 보수적이지 않나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마진 올해 하반기에 점진적으로 더 개선될 가능성 이런 부분을 비추어 봐서 올해 실적은 좀 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미 폴란드 K2 관련해서 계약을 작년 8월에 맺었고 페루 같은 경우에 계약도 작년 12월에 마쳤고 이런 흐름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신규 수주가 나올 가능성.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4분기 실적이 못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추가적으로 신규 수주할 수 있으니 이게 긍정적이다. 앞서서 약간 비슷한 맥락이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골드만삭스에서는 28만 원 유지했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오늘 아침에 32만 원, 유한타증권에서는 30만 원 유지하는 리포트도 내놨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로템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화끈한 화요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수가 이렇게 강할 때 그리고 수익률이 괜찮을 때 방송할 맛이 나는 그런 화요일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5%, 6% 뛰는 흐름들이 나타주면서 반도체 하루 자고 일어났더니 V자 반등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선사해주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골드만삭스에서 이미 분석이 끝났습니다. 월요일 시장이 급락한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게 디램 현물 가격이 수개월 만에 좀 떨어진 흐름들로 해외 유동성도 좀 경색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자금이 돌아야지 피가 이렇게 순환이 잘 되는데 그게 막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이런 부분이 겹치면서 시장을 좀 많이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고서 골드만삭스는 과도한 우려다, 과도한 매도세였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었는데 기업 이익단에서 여러 가지 좌우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이게 결국 현물의 가격이 아니라 계약 가격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계약 가격 이상 없습니다. 잘 가고 있고 오히려 오를 가능성이 지금 시장에서 큰 상황이죠. 그걸 보면 골드만삭스에서는 1분기 디램 가격이 전 분기 대비해서 90에서 95%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골드만삭스의 전망치가 웃도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요일 급락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기술주 전반적인 영향이 그냥 타격을 줬을 뿐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실적과 무관한 이벤트일 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 있습니다. 저희 머니코드에서도 트렌드포스의 메모리단에서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 전해드리고 있는 바인데요. 올해 1분기 PC 디램 계약가 같은 경우에 현물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게 계약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105에서 최대 110%까지 상향 조정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시장 조사업체 트랜스포스의 계약 가격 상향 조정만 보더라도 골드만삭스를 좀 넘어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는 끊임없이 저희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 비춰서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니까 디램 가격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오르겠네라고 시나리오를 펼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를 20만 5천 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120만 원 매수 의견을 재확인해줬다라는 부분에서도 좀 편안한 선택지 아직까지도 여전히 굳건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JP모건에서 메모리 가격단에서 의미 있는 보고서를 냈는데 그중에서 하나 픽해서 왔습니다. 뭐냐면
최근 매물이단에서 이 낸드 가격, 이 낸드의 강한 경쟁력에 대해서 분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낸드 이런 부분을 좀 뽑아봤는데 일단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24만 원, SK하이닉스 125만 원 유지를 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AI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저장하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비싼 HBM에 하지 않고 이런 낸드를 이용한 그런 부분에 이제 저장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제품 여기다 써놨는데 그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성능이에요. SK하이닉스도 어쨌든 이런 부분 써놨고 키옥시아 역시 JP모건에서 분석을 해놨는데요. 샌디스크 파트너십 이런 부분이 연장이 되면서 어쨌든 서비스 제조 관련한 그 대가를 받을 것이다. 이런 부분도 언급했으니까 비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P모건에서는 아시아 주요 메모리 업황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기업들을 여전히 비중 확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ASP라고 해서 평균 판매 단가죠. 그런 부분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올해 역시 1분기 역시 긍정적입니다. 가격 상승 모멘텀이 탄탄하게 받쳐주다 보니까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용 ESSD라고 하죠. 기업용 SSD, ESSD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결국 낸드 시장에서는 성장 핵심 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AI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많이 지으려고 하죠.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고성능, 고용량 ESSD 중요하기 때문에 낸드 앞으로도 이 메모리 군단에서 예전에는 약간 뒤쳐져 있었거든요. 한 막내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형을 능가할 만큼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리고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보일 것이다. 이런 부분으로 외국계 증권사도 호평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알테오제 오늘 장중에 4%까지 올라가다가 상승폭을 줄이는 음봉의 흐름을 하고 있는데 CLS에서 목표 주가를 많이 낮췄습니다. 그 이유를 잠시 언급해드리면 일단 목표 주가는 62만 원에서 47만 원으로 뚝 떨어뜨렸고요. 로열티를 가정해서 그 부분을 좀 하향 조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제약기업 머크, 여러분 아시죠? 이제 알테오젠이 플랫폼 기술을 제공하는 거고 머크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상업화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제 힘쓰는 협력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머크사가 공시를 냈는데 그거를 CLSA가 반영을 했다라는 거고요. 키트루다 SC의 판매 로열티 추정치를 4에서 2%로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약간 리스크를 반영한 현재의 가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걸 7조 원에서 4조 3천억 원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도 저단에서 많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에너투 같은 경우에도 로열티 가정 7에서 5%로 낮췄는데 현재 가치 리스크 반영한 그런 부분이 좀 줄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 변동 사항이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일단 4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42% 하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컨센서스 42% 하회했는데 CLSA 추정치와는 부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맞힌 거였죠. 일단 목표 주가 하향하면서도 CLS는 뭐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은 또 언급은 했습니다. 뭐냐면 빅파마와 거래가 좀 진전되는 거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경쟁사 할로제임의 제품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우월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플랫폼 기술 경쟁력 확장성은 긍정적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목표 주가를 이만큼 낮춘 거 이거 좀 아쉬운 대목이죠. 앞으로도 투자 판단하실 때 여러 가지 재료 필요하실 텐데 일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들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테오젠은 긍정적이라고 말하는 국내 증권사의 연구원들도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비교 분석해서 지속적으로 나올 때마다 알려드릴 거고요. 금과 은이 1일 낙폭 최대를 기록한 이후에 좀 괜찮아질 수 있을까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JP모건에서 금과 은을 또 분석을 했네요. 오늘은 외국계 증권사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한 걸 이제 종합해서 알려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JP모건은 금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연말에 목표가가 온스당 6,300달러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낙관적인 거죠.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금은 중앙은행에서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없어서 못 사는 그런 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매수가 잡히고 실물 자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리고 수요처가 선호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탄탄한 수요처가 일정 부분 받쳐주기 때문에 이거는 잠시 좀 흔들릴 뿐 다시금 갈 수 있다는 거에 베팅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일단 올해 연말 목표가가 온스당 6,300달러라고 말씀드렸는데 JP모건입니다. 2030년까지는 8,000달러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 사이사이는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 보시고요. 금을 가장 좋게 하는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를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더라고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를 해지하는 수단으로도 생각을 하고 경제가 워낙 좀 불확실하니까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이걸 갖고 있으려고 하는 수요 붙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JP모건에서는 금은 뭐 괜찮다. 지금 흔들리지만 뭐 1일 납부 10%를 기록을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이제 갈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문제는 은행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아직도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경고성 메시지를 날린 것과 다름없거든요. 왜냐하면 금과 다릅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특히 각국의 중앙은행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약간 부족하지만 어쨌든 강하게 매집하려고 하는 니즈가 있는데 은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얘기즉슨 구조적인 매수 주체가 부재하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하락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왜냐하면 금보다 은이 훨씬 변동폭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도 준 흐름들이 있다라고 JP모건이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제는 관망세 이런 부분을 보이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네요. 그러나 현재까지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JP모건 이거는 JP모건의 그 시장에서 뭐 전문가들 그리고 뭐 투자자들이 의견을 하나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번 들어보십사 하고 전해드리는데 이 은이 121까지 갔다가 74까지 떨어졌다가 한 78까지 올랐을 때 JP모건이 매도 포지션을 청산했습니다. 은 가격이 엄청 올랐을 때 그때 공매도,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하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쭉 떨어졌을 때 78에서 매도 포지션을 청산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일각에서는 혹시 JP모건이 은 가격 급락을 부추긴 세력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뭐 팩트는 모릅니다. 하지만 거래량 그리고 매도 포지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런 얘기가 오고 간다라는 정도까지 알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보다는 은이 조금 더 리스키하다. 이런 답변까지 시장에서 분석하는 이슈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4년 전의 드라마를 굉장히 재미있게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온 대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라고 코칭을 하냐면 넘어설 수 없는 적은 가까이 두라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JP모건이 코스피를 분석한 이 재료를 보고 딱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이제 넘어설 수 없는 적인가? 같이 여기서 투자 안 해서 긍정적인 수익률을 만들어낼 심사인가? 이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일단 코스피 7,500선까지 상향 조정한 흐름들. 물론 불장일 때, 강세장일 때입니다. JP모건이 이렇게 코스피를 높여 잡은 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목표치는 6,000입니다. 그런데 불장일 때는 7,5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상향 조정시켰고요. JP모건의 의견은 어땠냐면 작년 4월은 중립이었거든요. 쳐다도 안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작년 6월에 비중 확대를 하면서 반기 이상 비중 확대를 유지하라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5천 돌파 이후에 긍정적인 시각이 다시 한번 생긴 듯한 그런 멘트도 적어 놓았고요. 작년에 우리나라가 정말 잘했습니다. 글로벌리 성과가 가장 뚜렷하고 좋았던 그런 국가였는데 그런 흐름으로 봐서 앞으로 더 잘 갈 수 있다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듯 했습니다. 기분 좋은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탑픽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투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이쪽이고 현대차, 신한지주,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이 좀 대거 들어가 있습니다. HD그룹도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G화학과 SK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흔들리지 않는
경쟁력 우위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코스피가 7,500까지 잘 가면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테마에 투자를 해야 되냐 그 근거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메모리 반도체인데요. 당연히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좋게 보겠죠. 이게 시장을 그동안 견인했던 강력한 그런 우군이었으니까 작년 8월 이후 상승분의 60%를 주도했었습니다. 올해 EPS 같은 경우에도 컨센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 약 40% 상향 조정한 흐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장기 성장 산업이 두 번째 테마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조선, 방산, 그리고 전력 되겠습니다. 오늘 LS 일렉트릭도 여기는 없지만 좀 많이 튀어오르던데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서 다른 산업재 섹터로 매기가 확산되는 흐름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 JP모건이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것도 기업 이익 성장도 굉장히 중요한 동력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주사와 금융,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지주사와 금융이 들어가 있죠. 일단 상법 개정이 입법에서 실행 단계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3월 주총 시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법 개정, 대표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있습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기업들이 배당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있죠. 이런 부분이 촉매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탑픽과 세 가지 테마를 알려드렸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중순 이후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수급적인 부분에서 전략을 세워드리는 거고요. 국내 기관 같은 경우에도 비중 환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증권사가 매수 주체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작년 미국 주식 굉장히 많이 베팅하셨잖아요. 역대급 매수였는데 앞으로 세제 개혁이나 괜찮은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오면 국내로 다시금 마음이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코스피 앞으로 불장 7,500까지 정말 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제도 공격적으로 JP모건이 제시를 했으니까 눈여겨보시고요. 그런데 투자 매력이 후순위인 종목도 써놨더라고요. 그게 이제 셀트리온, 포스코 퓨처엠, NC소프트였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토류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 광물 이거는 안보 그리고 국가 경쟁에 어떻게 보면은 생존 코드로 부각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돈을 어디 쓰냐에 보면 어떤 것이 전략 자산인지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볼트라고 해서 핵심 광물을 전략적으로 비축할 수 있는 그런 비축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17조 원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례적인 게 미국 수출입은행 이쪽에서 가담을 하거든요. 최대 규모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 추진 거래 중에 민관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민간 자본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투입이 됩니다.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에너지 위기가 있었는데 전략 비축유, 정부가 개입해서 이렇게 하는 흐름들 이후에 정말 히토류 같이 광물 자원을 핵심 자원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흐름들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라서 알려드리고요. 공급망 다변화 이런 부분을 구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토류, 갈륨, 코발트가 왜 중요하냐? 정말 대세 중의 대세인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걸 강하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망을 다변화시키고 미국 내에서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그만큼 강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협력사들이 있습니다. GM과 스텔란티스, 구글 같은 기업인데 아마 중국 쪽에서 여기 먼저 읽어드리면 중국이 자원 무기화 이런 부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히토류 이런 부분을 갈륨, 게르마늄 수출 허가제를 도입을 하면서 미국 쪽을 압박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꼴은 못 보겠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어쨌든 공급망을 좀 다변화시키고 미국 내에서 만들자라는 의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게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 가격이 또 급등하면서 충격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좋지 않겠죠. 그래서 협력 파트너사에게 앞으로 문제가 생길 때 이런 부분을 히토류,
뭐 갈륨, 코발트 이런 부분을 먼저 주기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GM, 스텔란티스, 구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히토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은 아마 느끼실 텐데 어제 시장이 흔들렸을 때 JS링크는 16%인가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장중에 26%까지 추가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히토류와 연관된 국내에 몇 안 되는 기업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봐야 할 이유가 있을죠. 내일 제가 이제 국내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찾아보니까 거의 커버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CLSA에서 어쨌든 뭐 실적 컨퍼런스 콜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만 이 부분을 커버를 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JS링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연구자석 관련 신흥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느낌은 좀 잘 탔습니다. 서방 중심의 히토류 밸류체인에 선제적으로 편승한다 이런 전략. 이게 좀 맞아떨어지니까 최근 주가도 급등하고 있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비중국산,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중국이 좀 싫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아닌 곳, 연구 자석을 생산하는 몇 안 되는 기업으로서 그 핵심 가치, 완전 성장 스토리를 다르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히토류 자석 수요는 2020년 대비 2030년까지 봤을 때 약 3배 정도 늘 것이다, 급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가전, 로봇,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에 다 산업의 수요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광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히토류 중에 중요한 부분이 최종 소비 시장 중에 히토류의 거의 44%를 연구자석 이런 부분이 좀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한국 연구자석 신흥 기업이잖아요. 최근 주가가 급등하는 이유가 좀 분명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OEM 같은 경우에도 중국 아닌 다른 공급처를 찾고 있거든요. 잘만 하면 긍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JS링크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한 20에서 30% 붙은다라고 하고요. 20%에서 30% 프리미엄을 내고도 내가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60 정도 프리미엄 이런 부분을 얹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생산 라인이 안정화됐을 때 JS링크는 영업이익률 20% 내외의 개선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고 업계에서는 얘기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확장 계획이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에는 충남 예산 공장이 양산을 대기하고 있거든요. 작년 9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말레이시아와 미국 쪽에 생산 거점을 구축하려는 게 동시에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내년 가동 목표를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신규 자석 공장을 좀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28년과 29년에 생산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 라인이 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이런 부분을 하면은 보조금,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사실상 이런 부분이 잘 검토가 되는지 사업 조사, 타당성 조사에 좀 착수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협력, 이런 이슈도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어쨌든 미국 내에 중국 아닌 히토류 관련한 기업으로서 앞으로 부각받을 수 있을지 보시고요. CLSA가 포스코 퓨처의 목표 주가 10만 원,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에서 삼성 SDI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국내 증권사와 시각이 얼마나 갭 차이가 나는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오늘 잘 가다 보니까 골드만삭스가 목표 주가 36만 원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 골드만삭스의 목표 주가를 현재 주가가 좀 넘어서고 있는 흐름도 오늘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골드만삭스에서는 삼성 SDI의 투자 의견을 ESS 시장이 괜찮을 때 추가적으로 업사이드 여력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ESS가 가장 강력한 성장 핵심 동력이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올해 ESS 매출은 1년 사이 한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서 ESS로 전환하고 라인을 전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효과를 본다면 출하량은 좀 급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정도 회복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소형 배터리나 AI 수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비중국 이런 부분을 좀 맞기 때문에 반사 이익을 거둘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 양산 일정은 유지한다고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은 있고 ESS 성장 모멘텀인데 목표 주가는 현재 거보다 낮은 36만 원으로 유지했다. 이 포인트를 잠시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국내 증권사와 갭이 좀 벌어집니다. 일단 DB증권은 삼성 SDI 전고체 타임라인 그대로이다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봤고 목표 주가 4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골드만삭스와 많이 좀 갭이 벌어집니다. 전고체 전지 내년 말에 양산을 시작하면서 올해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로봇이나 도심 항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 가능하니까 그 모멘텀이 유효하다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 SK증권은 목표주가 45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역시 매수 유지했는데요. 올해 실적 개선폭이 좀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 못했거든요. 그 기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동률은 조기 반등 목표라고 합니다. 이 부분 보시고요. 그리고 섹터 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고 하면서 PER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도 언급했으니까 SK증권의 리포트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리스크 있는 요인은 또 잘 알고 봐야지 우리가 다음을 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요소 조목조목 알려드릴 건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AMD가 AI 가속기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시간의 주가에서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8%대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실적은 좋았거든요. 4분기 호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쉽게 간단하게만 표현을 해놨는데 게다가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실적 전망치 있잖아요.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한 거 좀 웃돌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해서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거래에서 왜 8%나 급락했나 이런 원인을 잘 보니까 지속적으로 투자자들이 앞으로 AMD가 수익을 잘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이게 좀 명확한 답이 아닐까 싶고요. 4분기 같은 경우에도 AI 대응을 위한 운영 비용 이런 부분 지출이 있었는데 그게 1년 사이 42% 증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하반기 대규모 생산 확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병목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시장은 호실적을 내더라도 앞으로 수익 모델이 정확한지 거기에서 돈을 벌 수 있는지 이모저모를 잘 따지기 시작했다. 결국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면 AI 기업은 결국 돈을 잘 버는 것인지 감시를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소프트웨어가 흔들리니까 클라우드에 영향을 미쳤고 이게 반도체에도 영향을 미친 연쇄적인 그런 흐름들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좀 안 좋았어요. 그런데 ETF 같은 경우에는 연중 20% 떨어지면서 사실 나스닥 지수를 하락한 그런 주도 요인이 됐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생성형 AI 기업이 있습니다. 엔트로피 기업이 AI2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이런 툴 이런 부분을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 같은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사업 모델이 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생성형 AI 기업들이 이런 모델을 개발해내면 앞으로 구독하고 혹은 또 자체 개발을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모델을 이제 만들어서 쓰게 된다면 이런 필요성이 좀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기업들이 좀 위기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인투이티 같은 경우에도 10% 이상 급락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여기가 개인이나 중소기업들, 금융 소프트웨어 이런 거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앞으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자체 툴 이런 플랫폼을 개발하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의 역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위기감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클라우드는 왜 반응했을까요? 왜냐하면 클라우드
클라우드의 또 핵심 고객사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기업들인데 만에 하나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수익성, 여기에서 이제 돈을 못 벌면 클라우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클라우드 기업들은 당연히 심심치 않는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기업 같은 경우에 설비 투자에 대한 결정을 하잖아요. 그 이후에 반도체 칩을 주문을 할지 미리 주문을 할지 그런 걸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게 또 반도체 업종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칩 주문이 혹시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다는 거 일부분 영향을 받았고요. 지금 오픈 AI와 엔비디아 관련해서 좀 마찰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어쨌든 보면 알고리즘 효과 때문에 그런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가의 AI 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마진이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자연스럽게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반도체가 지금까지 형성된 밸류 이런 부분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투자자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밤 뉴욕 시장 이런 게 이제 조정의 빌미가 됐다라는 거고 소프트웨어 쪽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클라우드 흔들렸고 이게 반도체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부분 좀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월마트는 올랐거든요. 이 월마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잘하는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매업체 최초로 시총 1조 달러를 넘어선 기업을 토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원리가 있어요. AI 에이전트. 요거를 잘 활용했기 때문에 수익성에 보탬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시대는 결국 돈을 버는 기업들은 쭉 가는 거고 돈을 왠지 못 벌 것 같고 경쟁력이 후퇴될 것 같다라는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은 자연적으로 투자자들이 멀리하는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관찰이 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는 예전에 기대로 다 같이 올랐다면 이제는 절대 아니다. 실적 중심 이런 부분 중요하고 AI를 기업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부분을 투자자들은 반드시 봐야 된다라는 메시지 중요한 뉴욕 시장의 핵심 되겠습니다. 그동안 좀 떨어졌던 이 수페타시스가 오늘 고개를 들더라고요. 근데 마침 하나증권에서 매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 16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는데요. 이 고객사내 점유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쭉 떨어진 게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하나증권에서는 괜찮다. 견조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이게 이제 중요한 그런 효자가 될 텐데 다중적층이라고 해서 MLB 이거 이제 기판이잖아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공급 부족이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좀 특징적이고요. 워낙 이제 영업 환경이 우호적이다 보니까 증설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한 물량 확대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잘 되고 있다고 하고 이런 추가적으로 실적도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증권사의 얘기였습니다. 실제로 지금 3단계로 캐펙스 확장 구도에 대한 전략을 갖고 있는데 이미 1단계 대구 오공장 증설은 마무리 단계 됐습니다.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차근차근 이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관심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실적 전망치를 하나증권에서 재차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습니다. 영업이익단의 수치 여기다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 시즌이고 앞으로 실적 전망 더해서 AI 시대의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 누가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 지속적으로 이런 싸움이니까 저희가 잘 판단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HBM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 전략 자산이 된 듯합니다. 그런데 그 HBM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사진에 나와 있죠.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예요. HBM 처음부터 기본 구조나 개념을 창안한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20년 전부터 HBM에 대한 관련 기술을 설계해 오셨고 2010년대부터 이제 HBM 기술 관련해서 상용화 그런 부분도 설계를 도맡아 하셨고요. 지금은 뭐 HBM4뿐만 아니라 그 차세대 그런 기술 같은 경우에도 연구에 매진을 하고 있는 그야말로 HBM의 정말 아버지다 이렇게 호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제 HBM
HBM 말고요. HBF라고 해서 전략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체에서 다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머니코드에서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지속적으로 이제 메모리 중심의 AI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HBF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HBM은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그런데 HBF는 고대역폭 플래시 메모리라고 해서 이제 플래시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HBM을 아실 거예요, 많이. 여러 가지 D램을 수직으로 적층해서 쭉 쌓아 올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도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GPU에 탑재되는 필수적인 것이다. HBM은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럼 HBF는 무엇일까? 여기 이제 플래시 하나가 들어간다고 이름에 말씀을 드렸는데 비휘발성 메모리 우리가 낸드 플래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낸드가 여기 바로 나왔습니다. 여기는 HBM은 D램을 수직으로 쭉 쌓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HBF는 낸드를 수직으로 쭉 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HBM은 속도를 결정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HBF는 저장 용량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느낌 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F의 최대 장점은 용량, 저장 용량 이게 되겠습니다. 이게 HBM 대비해서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10배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AI 서버에 탑재가 되는 핵심 부품 이런 느낌이 있고요. 내년 상용화 될 것이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10년 후에 HBM 시장을 추월할 수 있대요. 그래서 지금 HBM으로 먹고 사는데 이제 기업들이 HBF로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 우리는 그럼 이제 투자의 포인트를 HBF로도 전환을 해야겠구나. 같이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 하실 것 같고요. 2038년부터 수요가 훨씬 많아질 거라고 하니까 뒤집을 거라고 하니까 앞으로 효자가 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정우 교수님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차세대 낸드 HBF라고 보시면 되는데 핵심 AI 메모리를 주목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HBM에 대한 비용, 그래서 우리가 왜 저장할 때 비싼 HBM에는 못 하잖아요. 그런 저장 용량을 극대화한 HBF 이런 부분이 더 주목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비용이나 용량 문제를 모두 HBM 쪽에서 안 되는 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데이터량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이런 부분의 활용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AI의 추론으로 넘어갔고 문자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인터페이스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필수 불가결한 시대적인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그리고 샌디스크와 기술 교류를 하고 있다라고 언급이 됐는데요. SK하이닉스는 발빠르게 내년 이것을 양산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샌디스크 같은 곳도 작년 7월에 이미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고객사, 엔비디아, AMD, 구글 있겠는데 그런 잠재적인 고객사와도 접촉하고 있다라고 언급이 됐고요. 김정우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HBM에 이어서 HBF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우리나라가 잘 해내야 된다. 이거를 잘 해내야지 AI 시대의 주도권을 갖고 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HBM뿐만 아니라 HBF 역시 여러분 잘 보셔야겠습니다. JP모건에서 앞서서 이제 낸드를 수직적층으로 쭉 올려서 저장 용량을 확대하는 게 HBF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속적으로 낸드에 대한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붙여봤습니다. 낸드의 재발견, 향후 12개월 내 최대로 상승할 수 있는 변수가 낸드가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했고요. 올해 말부터
B2B 기업과 기업, B2C 기업과 소비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가격은 좀 달라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부터 내년 메모리의 총 시장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대폭 JP모건에서 올려잡았습니다. 42에서 48%까지 대폭 상향했고 내년까지 시장 규모도 적어놨고요. 작년 4분기에 시총이 1조 달러로 돌파했는데 향후 50% 이상 추가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메모리 시장 이렇게 보면은 단연간 업사이클 진입을 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공급자 역시 우위의 흐름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탄탄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기업들 수익성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을 했습니다. 이 낸드의 흐름들 지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머니코드에서 발빠르게 구글에서 프로젝트 진위를 공개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복기를 해보면 프로젝트 진위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텍스트나 이미지를 제시만 하면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3D, 가상현실을 구현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구글 하면 제미나이 3 중요하잖아요. 거기 LLM 기술과 더불어서 이미지 생성하는 나노 바나나 프로 이런 부분을 접목해서 프로젝트 진위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 딱 발표하고 글로벌리 AI 에이전트, 콘텐츠 게임 이런 부분에서 경쟁사들이 줄줄이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글로벌 게임 엔진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 왜냐하면 AI 에이전트나 콘텐츠, 게임 개발 이런 부분이 활용 가능하다라고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신증권에서 구글 프로젝트 진위는 사실상 게임사들의 적수가 될 수 있을까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그런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그 가능성이 낮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두 가지 요소를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기술 성숙도 적용 범위 제한적. 굉장히 어렵지만 그 게임사에서 그 게임을 개발할 때 굉장히 다양한 업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역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프로젝트 진위가 이걸 다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업에서 게임을 개발할 때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시제품 테스트를 합니다. 그 이후에 아트 제작 들어가고요. 이걸 프로그래밍 해야 되고요. 세계관 아시죠? 이런 부분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테스트를 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출시한 이후에 라이브 운영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MMORPG 게임 같은 경우에 대규모로 접속해서 이제 그거를 게임하시는 분들 그런 장르 동시 접속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가 동시에 운영 노하우나 그리고 중요한 게 장기 라이브 경험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굉장히 성숙한 과정으로 유저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잘못 삐끗한다면 신뢰성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첫 번째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성숙도 과연 여기까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언급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유저 수용성, 그러니까 게임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과연 이 AI 플랫폼이 얻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데요. 일단 게임을 즐겨 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게임들이 유명할 수 있는 이유는 강력한 IP,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세계관, 스타 프로듀서, 개발진의 팬덤 이런 부분이 잘 어우러져야지 흥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흥행 변수라고 합니다. 아트, 연출, 그리고 음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운드. 이게 모두 다 잘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야지 완성도가 높아야지 유저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개발 과정에서 정성을 엄청 쏟아야지 유저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만에 하나 정말 편의적인 선택으로 그리고 성의가 부족한 그런 게임을 맞닥뜨렸을 때 유저들은 과감히 버린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넥슨, 스마일게이트,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런 예들이 있었다. 실제 사례로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퀀틱 파운드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게임 관련해서 시장 조사 업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작년 말에 글로벌 유저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2,000명 좀 안 되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AI를 활용한 게임 어떻습니다라고 물어보니까 85%가 싫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24년도에는 싫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46%였다고 하던데 이게 1년 만에 85%까지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응답이 많아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대신증권에서 얘기하는 건 게임이라고 할지라도 창작 영역은 AI가 건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트, 음악, 스토리 그리고 대사 생성하는 거 이런 부분은 AI가 할 수가 없고 지금 유저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거부감이 크다는 거고요. 다만 좋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게임 동작에 대한 난이도 이런 부분은 AI 이런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AI 같은 경우에 접목이 됐을 때 예술 창작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게임 어떻게 보면 효율을 개발을 하는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보조 수단 이런 부분까지는 오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에서는 구글 프로젝트 진이 공개되었어도 국내 게임 산업의 투자 심리가 너무 떨어지는 거 이거는 불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구글 프로젝트 진이 나오면서 중국, 미국, 일본 게임 업체들 이틀 연속 약세 흐름을 보였거든요. 앞으로 이런 흐름들 굉장히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AI가 우리 삶에 어느 정도 침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에서 어디에 돈을 투자해야 될까.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CLSA에서 K조선주에 대해서 분석을 해놨습니다.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해군 함정 이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방산하고 조선하고 겹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D 현대중공업 고부가 가치 선박 수주 확대되고 향후 2년간 마진 좋아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오션은 17만 1,000원이고요. HD 현대중공업은 목표 주가 84만 7,000원 되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자회사의 높은 마진율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면서 여기는 중요한 게 주주 환원 정책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59만 2,000원 목표가 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3만 7,000원인데요. 여기는 LNG, FLN진에 대한 그런 수주, 모멘텀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파악해서 이 목표가 좀 확인해 보시라고 준비했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HSBC가 K 음식료 관련주에 대해서 여기 이제 분홍색은 매수, 파랑색은 매도 되겠습니다. 뭘 사고 뭘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지 그걸 좀 가려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홍색으로 표시된 KTNG와 오리온이 긍정적인 거죠. 근데 KTNG가 지금 한 16만 원일걸요. 그 목표 주가 거의 다 온 거고 오리온 이런 부분에서 여기 좀 15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려잡았는데 KTNG는 해외 담배 수출 모멘텀이 있어서 영업이익 전망치 이게 작년부터 내년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13%까지 상향했고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소폭 좀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중국, 베트남, 러시아 매출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고 인도 시장 성장 잠재력도 있다라는 부분 언급했습니다. 목표 주가 올린 그런데 KTNG는 현재 주가 좀 비슷하니까 이 부분만 좀 가려보시고요. CJ제일제당과 농심, 삼양식품,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 목표 주가를 다 낮췄거든요. 그리고 낮춘 이유에 대해서도 여기 이제 친절하게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뭘 버리고 뭘 살지 선택 기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골드만삭스에서 K화학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도 뭘 버리고 뭘 사야 될지 언급을 했더라고요. 골드만삭스의 분석이었습니다. 일단 매수 포인트는 LG화학인데 45만 원 목표가 그리고 금호석유가 목표가 18만 원입니다. 긍정적인 요인을 보면 유가가 하락하면서 아시아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나프타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를 기반으로 한 크래커 같은 경우에는 생산 부담이 좀 줄어들면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좀 긍정적이다라고 했고 매도는 롯데케미칼과 하나솔루션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플라스틱 관련해서 스프레드 제품에다가 이제 원가 뺀 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가격 회복이 좀 회의적이다라고 언급을 했고 에틸렌
과잉이 지속이 되면서 왜냐하면 이제 수요 전망이 부진하니까 이런 부분은 딱 들어봐도 좀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LG화학과 금호서육단에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제시했으니까 골드만삭스의 흐름들도 잘 파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겠죠. 일단 우리 시장이 앞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이고 미국 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글로벌 전반적으로 어디에다가 내 소중한 돈을 투자해야 될까 이런 부분 눈여겨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비교 분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야말로 소위 대박 났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가에는 크게 반영이 되진 않는 시간의 거래에서 모습이긴 하지만 어떤 부분이냐면 좀 들어보시면요. AI 시대에 수익을 잘 나는 그런 기업 선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중요한 게 AI 무조건 올라가지 않고 돈을 버는 기업들 옥석가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몇 차례 드린 바 있는데 AI 관련해서 투자 지출, 설비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도 조절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실적 기대감 없이 오른 AI 테마주, 특히 중소형주 단에서는 가파르게 내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 이슈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AI 시대에 클라우드 실적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클라우드 쪽에서 AI 관련해서 수익화 사업이 잘 되고 있구나 이것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수년간 굉장한 데이터가 나온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였거든요. 이걸 뛰어넘었다. 이것도 괜찮은 그런 실적 데이터이고요. 4분기 매출단 보시면 1년 사이에 50% 가깝게 성장을 했습니다. 컨센 대비해서도 4분기 매출이 더 잘 나온 흐름들이 포착이 된 거고요. AI 인프라나 솔루션 등 관련 고객들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클라우드 쪽 결국 잘 해냈구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더 대박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AI 투자를 2배 늘린다라는 시그널을 줬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시장 전문가들이 온라인에 언급한 이렇게 글 쓴 거 보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 투자자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앞으로 매출을 얼마만큼 크게 키울 수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데 설비 투자 이만큼 지출하는 거. 그런데 이거를 투자자들이 잘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대규모 자본 지출을 발표한 거. 이거는 앞으로의 성장력에 대해서 의문을 좀 풀어줬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경쟁사 대비해서 공격적인 투자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것도 읽히고요. 하지만 오늘 시간의 주가에서 그렇게 많이 뛰지 못한 이유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크게 자본을 지출하는데 과연 이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최근 구글은 잘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11월부터 시장의 색깔이 확연하게 달라졌거든요. 그건 구글, 모회사, 알파벳 이 연관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미나이 3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고 그리고 프로젝트 지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머니코드에서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쪽에 대한 수익화 창출에 대한 성장 모멘텀 이런 부분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려감은 있습니다만 이 발표 나고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도 시간의 거래에 좀 오르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일련의 흐름들, 돈 버는 기업 들이 어떤 성장 전략을 노출하고 있는지 반드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비가 되는 게 AMD입니다. 어제 머니코드에서 치명적인 실적 발표 이후에 발빠르게 말씀드렸는데요.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8%인가 급락을 했고 오늘 정규장에서 17%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골자만 말씀드리면 사상 최대 실적 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1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쪼그라드는, 감소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서 말해 주듯이 2018년 이후에 최악의 하루를 기록한 그런 낙폭을 기록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중국향 매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빅테크들이 자체 ASIC, 맞춤형 반도체 칩을 만들어 내버리면 AMD 같은 경우에는 그 고객사들의 수요가 쭉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어디에
어디에서 자본을 들여서 그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좀 확연하게 대비가 되는 그런 국면인데 한번 보시죠.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간의 주가 이후에 정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실적단의 모습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비트코인 보유하신 분들 굉장히 걱정이 많으세요. 심란하다,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데 여기 마음에 재를 더 뿌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왜 비트코인이 흔들리는지 이런 부분은 알고 투자 유의사항으로 언급해 드릴 테니까 참고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대규모 청산 매물 거의 폭탄 떨어지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72,000달러 붕괴 위기로 15개월 내 최저치면서 일각에서는 암호화폐의 혹한기 시절과 좀 유사한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자산 관리 그 기관인 스티펄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좀 충격적인 경고를 좀 날렸습니다. 추가적으로 47%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38,000달러까지거든요.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밑을 좀 바라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극단적인 공포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위로 이렇게 빠르게 올라갈 수 없는 이유를 밝혔는데 우리는 어떤 기관이 어떤 밴드를 제시하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왜 워낙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왜 떨어지고 출렁이는지 이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시라는 의미에서 준비를 했고요. 사실 예전에 비트코인이 막 올라갈 때는 달러 약세 그리고 유동성 이런 부분이 참 많이 받쳐줬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M2 통화량 이런 부분도 이제 유동성이 받쳐줬기 때문에 그리고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주체도 있었고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오르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스티펄 해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동성이 쪼그라들었고 대표적으로 연준의 긴축 정책 이런 부분도 얘기할 수 있겠고 그리고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그런 리스크 이런 부분도 언급이 됐는데 바로 미국 암호화폐 규제 진전이 둔화되고 있다 이런 요소도 밝혔습니다. ETF에서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 사실 비트코인이 가파르게 올랐을 때 현물 ETF도 오른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공포 심리가 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관 투자들의 관심이 저조한 거 이런 부분도 매수 주체의 부재 이런 부분도 언급했으니까 보시고요. 일단 스티펄은 가장 보수적으로 어떻게 보면 38,000원까지 추락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했다라는 점 참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반도체 머니코드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릴 때 KB증권을 많이 인용하는 듯합니다. 근데 KB증권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얘기할 때 굉장히 뭔가 직관적으로 숫자를 던져주면서 이해를 좀 빠르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참고해서 활용을 많이 하는데 KB증권 오늘 아침에 이런 분석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뭐냐면 숫자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세계 6위라고 합니다. 세계 1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기준이 다르겠죠. 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KB증권은 목표 주가 24만 원은 유지를 했고요. 170조 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올해 KB증권에서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단을 170조 원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 6위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전 세계의 영업이익의 규모가 6위 된다라는 겁니다. 1등 엔비디아고요. 그리고 아람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다음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단에서 그 규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램과 낸드, 메모리 전 제품이 내년까지 완판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제 실적단에서 기분 좋은 일들이 좀 있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KB증권에서는 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년까지 메모리 공급이 단기적으로 불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크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캐파, 최대 캐파가 결국 최대 경쟁력이다. 이렇게 못 박아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의미한 분석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머니코드에서 삼성전자와 TSMC의 시총 간의 그 비교 분석을 좀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가 훨씬 영업이익 잘 벌 것 같은데 TSMC 시총이 2,500조 넘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가파르게 뛴 만큼 삼성전자가 어제 장중에 1,000조 원 돌파해서 또 기사가 엄청 많이 났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돈 너무 잘 버는데 시총 격차가 많이 난다. KB증권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TSMC가 올해 영업이익이 124조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올해 영업이익이 170조 원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TSMC보다 훨씬 올해 삼성전자가 더 잘하겠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TSMC가 지금 전 세계 영업이익 탑 10 그 뒤에 11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영업이익 탑 10 고루, 평균 이런 부분으로 이제 훨씬 진입 가능하다. 향후에도 이런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서 K 반도체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기록이라는 기록은 빨리 깼으면 하는 바람 좀 가져봅니다. 하나증권에서 의미 있는 보고서를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잠시 쉴 때 우리가 이런 이슈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어제 굉장히 또 많이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저녁 때도 그랬고요. 머스크 CEO가요, AI와 우주를 잇는 핵심 전력 해법으로 우주 태양광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2년에서 3년간 전면 재배치도 가능하다 이런 언급도 했는데요. 지상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어서 시각을 어떻게 보면 발상 자체를 전환한 겁니다. 우주로 돌린다. 어차피 우주 사업도 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으로 좀 모멘텀이 확 쏠리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기 공급도 문제이고 냉각시키는 데도 굉장히 한계가 있는데 우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주는 날씨의 변화가 없고 밤낮의 주기도 없고 대기의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게다가 태양광 효율이 지상과 대비를 했을 때 5배 정도 이상 된다고 하고요. 지금 지상에서는 냉각시켜야 된다, 뭐 난리가 여러 가지 나고 있는데 우주는 기온이 굉장히 차갑잖아요. 그래서 냉각을 시키는데도 훨씬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페이스X가 태양광에 패널을 붙여서 위성을 띄우는데 100만 개 정도 발사하겠다라고 머스크가 얘기를 한 거고요. 이렇게 되면 우주와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3년간 계획을 밝혔습니다. 태양광 모듈 제조 설비를 구축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미 연방통신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거죠. 이런 계획들이 승인될 수 있게끔 허가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대형 우주, 예전에는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제 가능해진 이유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재사용 발사체의 진화가 있었습니다. 스타쉽으로. 이러면서 기술 진화가 비용을 훨씬 효율화하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비용이 저렴해지니까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거죠. 이래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고. 근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 곡소리가 날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증권이 일정 부분 답을 좀 해줬습니다. 뭐냐면 머스크 CEO가 중국 태양광 업체를 방문을 했거든요. 이 얘기인즉슨 중국을 이 사업을 하면서 배제를 결코 할 수 없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 지금은 잡고 있지만 여기에서 나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중국과 태양광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기술을 개발하는 걸 조달을 해준다거나 지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M&A를 한다거나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협력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딱 들으면 우리에게는 좀 배가 아픈 이유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 배제를 못한다, 이거를 해야 되기 위해선 이런 생각이 들면 K 업체 반사이익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래서 이 하나증권에서는 이 태양광 이슈에 관련해서 중립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현실을 깨닫고 앞으로 기업들이 전략을 세울 때 머스크가 제시하는 핵심 밸류 체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태양 연료 전지 이런 태양 연료 기술 개발 이런 부분에 최근 많이 나오고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좀 어렵잖아요. 근데 차세대 그런 기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차세대 기술의 완성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기업들이 태양광 관련해서 뭐 우주 태양광 이런 부분이지만 기술력, 경쟁력, 우위를 가져야 되고 조기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에 나서서 입맛에 맞게끔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된다.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태양광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중립, 앞으로 그런 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세계관, 이게 어떻게 보면 머스크가 세계관을 확장한 거거든요, 우주. 이런 부분을 좀 맞추며 그런 기술 기업들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하나오션, 오늘 국내 증권사에서 11개의 증권사가 하나오션을 분석을 했더라고요. JP모건이 목표 주가를 18만 원으로 얘기를 하면서 비중 확대를 유지를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본 거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내 증권사들이 11개의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 거의 상단이 18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 증권사의 상단 밴드와 JP모건이 좀 일치한다. 이런 부분 좀 비교 분석해드리고요. 작년에 신규 수주 100억 달러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JP모건에서는 수주 잔고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약 3년치 고간이 든든하게 좀 차여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오션은 요즘에 항상 해군, 특수선 이 모멘텀이 장착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수주 모멘텀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가능성이 언급이 됐고요. 앞으로 캐나다나 태국, 사우디 이쪽에서 수주할 가능성 이런 부분을 기대해 본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부분 때문에 주가의 리레이팅, 재평가가 강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캐나다만 좀 띄어서 보면 잠수함 수주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2월 초죠. 3월에 제안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한국 정부가 뭐니 해도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우리가 기술 경쟁력에는 좀 우위를 갖고 있어서 이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워낙 미국, 이제 조선은 방산이 붙었잖아요. 그렇게 선도 기업이고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필리조선소를 인수했기 때문에 미국 해군, MRO라고 해서 유지, 보수, 정비 이쪽에 훨씬 또 매력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실적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뭐니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야요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는 각자 도생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패권을 쥐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적인 피 튀기는 싸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북대서양 갈등이 심화되면 유럽 등 다수 국가에서 K의 조선소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도 JP모건이 알더라고요. 하나오션 목표주가 18만 원 매수 유지하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국내 증권사 오늘 11개 증권사가 하나오션을 분석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신증권이 거의 목표가 상단 18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작년 4분기 영업이 긍정적으로 나올까 싶었는데 전망치는 좀 밑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일회성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이게 2,300억 원. 뭐 인건비 상승 비용이 있겠죠. 이런 부분이 있겠고. 근데 이걸 이제 제외했을 때는 1년 사이에 거의 150% 성장한 거라서 이런 부분은 좀 언급이 됐습니다. 올해 평균 수주 정가는 상승할 것으로 보여요. 물론 매출에서 고마진을 기록하고 있는 선종이 있는데 그 비중이 일부 축소되더라도 안정적으로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 등에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있으면서 중장기적으로 여기는 이제 바다 위에 떠 있는 석유나 가스, 공장 같은 느낌 이런 기술 또 설비 잘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우호적이고 남미와 서아프리카의 발주기대도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대신증권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흐름들이 외국계 증권사에서 나오는 바 앞으로도 하나오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일부 차익 실현 나오고 있습니다. APR이 오늘 장중에 거의 28만 원 선까지 갔죠. 급등하다가 상승폭 줄였지만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와중에서도 가장 스탁이 이런 부분을 좀 발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골라봤는데 마침 또 외국계 증권사에서 뭔가 제시를 했더라고요. 일단
이 APR 같은 경우에도 국내 증권사 11곳이 오늘 아침에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DB증권이 목표 주가 최상단에 있더라고요. 36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매수 유지했고요. 36만 원으로 올려 잡은 이유는 올해 매출 추정치를 약 10%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밝혔고 4분기 굉장히 좋은 실적 냈는데요. 1년 사이에 거의 200% 넘는 기록을 했고요. 컨센이 1,130억 원이었는데 1,300억 원 이상 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APL은 분기마다 1,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내는구나. 이게 딱 이제 개념 정립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DB증권은 APR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과 유럽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쪽에서 주요국 매출이 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과 B2C 말고 B2B와도 유통 채널을 좀 다변화하는 흐름들이 있는데 이쪽에서 연 5천억 원 정도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가시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고 유럽을 포함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성장세가 주목이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DB증권 목표 주가 국내 증권사에서 거의 상단 밴드 제시해드렸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아까 목표 주가가 30만 원 선 후반대였잖아요. 그런데 더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권사 대비해서 골드만삭스가 훨씬 좋게 보는 거죠. 목표 주가를 42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원래는 38만 원이었는데 42만 원으로 올려 잡은 거고요. 4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분석했는데 앞에서 살펴드렸으니까 이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골드만삭스도 미국 시장의 강력한 성장, 동력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봤고요. 잠시 뜯어서 보면은 작년 하반기 매출 상반기 대비해서 143% 올렸다고 하니까 좀 하반기 갈수록 더 잘 벌고 있네 이 구조가 확인된 겁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 진출도 본격화되고 있는데 영국 시장 주목을 하더라고요. 진출이 완료가 되면서 3월 유럽 전역으로 어떻게 보면 런칭이 예상되고 있다고 하고 영국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메디큐브가 스킨케어 베스트셀러 2위, 8위, 12위에 등극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APR이 매 분기마다 1,000억 원 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이미 1,300억 4분기에 났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단은 5,770억 원 정도 생각을 하는데 기존 대비해서 17%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7,800억 원을 예상하더라고요. 골드만삭스가. APR 앞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증권사와 국내 증권사의 시각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매도 사이트카가 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을 보면서 한숨 쉬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급격히 오른 만큼 급격히 또 빠지는 흐름들. 어떻게 보면은 급하게 오른 만큼 소화해내는 과정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주식시장의 투자를 멈출 건 아니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되바꾸느냐. 이게 우리 오늘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머니코드 브리핑은 항상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최전방에서 빠른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에브리띵 추락이라고 딱 한마디로 표현이 됩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도 워낙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에도 간접적으로 흔들리니까요. 영향을 받고 그런 의미에서 S&P 500 지수가 연초 대비해서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같이 떨어진 데에는 기술주 매도세가 3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일정 부분 영향을 당연히 받겠죠. 어제 3% 양시장이 빠졌는데 지금도 3% 이상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주식시장도 그런데 암호화폐는 더 처참하게 좀 무너지는 모습 듭니다. 어제 머니코드에서 비트코인 관련해서 일정 부분 스티펄 글로벌 자산 기관의 그런 분석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일단 비트코인이 6만 4천 달러를 붕괴하면서 2024년 11월 이후 7만 달러가 붕괴가 됐습니다. 은도 16% 떨어졌는데요. 이틀간의 반등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 전일에는 더 뭐랄까 30년 만에 이를 낙폭을 기록했었죠. 최대 30%가 떨어지기도 했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자산군에 대해서 급히 오른 만큼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한편으로는 강조해 드리는 거고요.
또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면서 긴장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 올해 AI 자본 지출 이걸 크게 쓴다고 하는데 그게 괜찮을까라고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옥석 가리기 이제는 좀 시작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시장 일각에서는 사실 돈을 잘 벌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이 탄탄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캐펙스 투자를 늘린다는 건 향후 매출 성장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 걸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찌됐건 AI 자본 지출이 너무 큰 거에 대한 부담감을 시장 전반적으로 알파벳뿐만 아니라요. 그걸 느끼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아마존도 영향을 받았거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시간 내에서 현재 10% 이상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93조 투자 소식이 있거든요. 비슷한 얘기잖아요. 투자를 많이 하는데 과연 수익성을 지키겠거니 지킬 수 있겠나에 대한 의문, 이런 부분이 시장 전반적으로 흔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AI 시대에 주식이 급격히 오르면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면서 결국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게 갈릴 수 있는 구간이 결국 오는데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왜 올랐냐? 구글 때문입니다. 구글 성장으로 본인들은 매출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 이걸 투자자들이 인식했기 때문이죠. 지속적으로 마켓나우 2부 그리고 머니코드를 봐야 할 이유,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알려드릴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별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퀄컴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거는 이후에 머니코드 브리핑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메모리 부족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간접적으로 타격을 미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실적 가이던스가 낮아지는 그런 영향,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메모리, 우리 입장에서 메모리는 탄탄하다는 거를 또 한편으로는 입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메모리를 원재료로 쓰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후 수익성 악화에 우려를 미친다. 이런 연결 구조를 이해하신다면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고로 우리나라 메모리 업체에는 큰 타격은 없다. 펀더멘털 이상 무다. 이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에브리띵 추락이라고 해서 경제 지표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 시장이 좀 차가워지는 흐름들이 있는데 정리해고 관련해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월 기준 최고치를 찍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12월 구인 건수 같은 경우에도요. 654만 개가 급감했다고 합니다. 이게 2020년 9월 이후 최저치. 경기에 대한 시각, 경제 지표가 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요. 에브리띵 추락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영증권에서 좀 의미 있는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인지를 하면서 이렇게 떨어질 때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시장 구조를 알고 대비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피난처를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 한 달간 급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매도 사이드카 발동했죠.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최근. 다시 오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하고 있습니다. 급히 오른 만큼 급히 추락하고 다시 이런 부분을 반복하면서 5,000포인트 안착하는 그런 또 내공을 쌓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월 초 조정도 유사한 패턴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S&P 500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5% 떨어지는 흐름들이 빈번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종가 기준으로 낙폭을 축소한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지만 낙폭을 일정 부분 줄이면서 마감할 수 있을지 금요일 시장인데 이런 부분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동성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픽발 이슈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업들이 좀 몸을 사리고 있다라고 머니코드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지수 흐름은 상대적으로 안정이 됐다라는 점을 좀 봤습니다. 최근 보면은 1월 중순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두 번째, 유럽 관세 우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빅테크의 캐펙스 부담 우려 때문에 시장이 또 추락을 했었고요. 귀금속 급락을 했었죠. 금과 은이 30년 만에 이를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기 때문이죠. AI 경쟁 심화에 따른 소프트웨어에 대한 조정,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슈들이 있었지만 단기간에 반등을 했다라는 것을 포착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영증권에서는 지수가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추세가 훼손된 거는 아니었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장을 대할 때 예전에 보면은 대규모로 폭락했던 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게 공통된 특징이 있는 게
대규모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그리고 굉장히 급격한 긴축이 있었을 때, 유동성을 쫙 빨아들이면서 순환이 안 될 정도로 피가 마를 정도로 그럴 때, 그리고 성장 전망이 많이 떨어졌을 때, 이게 동반으로 됐을 때 대규모 폭락장이 왔다라는 부분인데요. 대표적으로 2022년 베어마켓, 닷컴 버블 붕괴, 최근 경기 둔화 국면, 이런 부분에서 시장은 직격탄을 맞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영증권에서는 현재 글로벌 성장은 그래도 양호하다라는 점을 비추어서 이때와는 다르다, 이 국면은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3분기 성장률 4.4%로, 그리고 4분기 같은 경우에는 4% 이상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2022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유로존 성장, PMI 확장 국면, 독일 같은 경우는 안 좋지만 재정 부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최악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반복되게 급등하고 급락하는 흐름을 보이지만 이것은 약세 신호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강한 펀더멘털이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 국면일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 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알고 대비를 하시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급락의 장은 지속되는 장은 아니길 바랍니다. JP모건에서 귀금속과 에너지,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떨어질 때 또 재매수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귀금속은 매수 타이밍 오케이, 그런데 에너지는 매도, 이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으로 강세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거든요. JP모건이. 금은 연말까지 온스당 6,300달러를 돌파하는 게 목표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정은 구조적 강세가 훼손되지 않는 건전한 눌림목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중앙은행이 강력한 매수 주체로 각국의 글로벌 중앙은행이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2022년 대비해서 70% 이상 순매수하는 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강력한 저가 매수세가 붙지 않을까, 이렇게 JP모건은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은 같은 경우에는 온스당 75에서 80달러 정도 바닥을 쭉 형성을 한 이후에 내년 초에 90달러 수준까지 회복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 같은 경우에는 금보다는 훨씬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투자 유의사항이고요.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도 왜 금은 강력 매수 주체가 있는 반면에 은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금 대비해서는 변동폭이 클 수 있다는 점은 투자 유의사항으로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가격에 대한 급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관세 발효 이전에 미국 내의 수입을 자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로 때리기 이전에 우리가 구리를 좀 확보하자. 그럼 수요가 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늘 가능성,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고요. JP모건에서는 구리는 단기적으로 톤당 12,500달러 수준을 지지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2분기 이후 수요가 더 붙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5,000달러 급등할 것이다라는 예상. 그래서 금과 상대적으로 구리는 긍정적으로 봤고 그 다음이 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너지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JP모건의 의견은 공급 과잉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원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란 관련 지정학적인 긴장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7달러 정도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은 있는데, 그런데 미국의 중간 선거, 이게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장기화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런 이해, 그런 셈법, 그런 부분이 있고, 올해 공급이 증가하는데 수요 3배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이 는다는 거, 가격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의 3배를 넘는 거니까 공급이. 그래서 펀더멘털을 약하다라고 본 겁니다. 일단 원유는 그렇고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1월 한파나 저장형 부족 때문에 천연가스가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지만 예상외로 지금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온화한 날씨 전망에 급락하는 흐름들이 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원자재 시장 볼 때는 결국 금과 구리 정도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환율이 1,470원대 위로 올라가면서 외국인 매도 이어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분들 조단위 매수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시장을 믿는다면 용기를 내보시죠.
저의 분석은 아닙니다만 저는 이제 항상 이런 분석 자료를 보고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바고 또 이전에 궁금한 거 있으면 미리 전문가들에게 연결을 해서 알아보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이 이렇게 시장이 빠질 때 우량주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상적이어서 말씀드립니다. 더 인포메이션에서 한 두 곳의 매체에서 이런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생각해 보면 깐부치킨 회동, 그러니까 젠스낭 CEO와 이재용 회장이 괜히 만난 것이 아니다. 젠스낭 CEO가 이런 생각이 들죠. 엔비디아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올해 게이머용 신형 GPU 출시 계획이 없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출시 이후에 약 30년 만에 첫 연간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메모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게는 호재? 이렇게 느끼시면 크게 다르지 않는 거죠. 이게 좀 그렇게 이어질 수 있는지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메모리, 지금 AI 가속기, 그리고 데이터 센터용에 우선 배정됩니다. 이게 더 돈 벌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더 AI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순위로 밀리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소비자용, GPU, 이게 후순위로 물립니다. 그러니까 게이머용 신형 GPU 출시 계획이 없다라는 보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엔비디아 측에서는 수익 더 나는 AI 생존 전략인 AI 가속기나 데이터 센터용 이런 부분을 발전시켜야 되는 전략 때문이죠. 지금 메모리 공급 부족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AI 붐 따라. 카운터 포인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시장 조사를 하는 곳이라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분기 메모리 칩 가격이 현재까지 최대 전분기 대비해서 90% 급등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 서버용 D램 칩 가격도 급등했고 낸드 같은 경우에 약간 주춤했다가 다시 급격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버용 메모리, PC용 메모리로 나눠서 또 분석을 해놨던데요. 잠시 살펴드리면 서버용 메모리는 1분기 평균이 90%, 2분기 추가적으로 20%더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PC용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최대 100%, 2분기 추가적으로 20% 최대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써놓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작년에 실적이 거의 대박이 났잖아요. 올해도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수익성에 대한 긍정적인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앞서서 잠시 언급해드렸지만 퀄컴 같은 경우에 지금 8% 급락해서 마무리가 됐잖아요. 여기에서 메모리 부족 현상 때문에 수익성이 낮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메모리의 몸값은 지속적으로 치솟는다라는 점에서 메모리 공급 업체들은 갑 중에 갑이겠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게 됩니다. 중요한 이슈 같아서 알려드렸고요.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 분석을 좀 해드릴 텐데 에코프로비엠 항상 이 분석 볼 때 하나증권의 분석 리포트를 보게 되더라고요. 워낙 이쪽에 요 연구원이 좀 회자가 많이 됐었고 그리고 유명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그 대부분이 에코프로비엠을 분석을 했거든요. 국내 증권사가. 그런데 하나증권에서는 이거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일부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포착이 됩니다. 당연히 분기에 매출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데 왜냐하면 유럽 완성차 배터리 재고 이런 부분이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메탈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분기 매출은 지속적으로 좋지 않을까에 대한 긍정론 이런 부분은 있고요. 또 출하량 회복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에 진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년 전, 그러니까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40% 급감했는데 작년에 5% 플러스 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로 회복 국면에 진입했기 그리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분기 그런데 문제는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 손실이 한 40억 원 가까이 날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5개월 만에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걸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 압력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작년 7월에 하나증권에서 투자의견을 매수로 상향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왜 약간 보수적으로 보냐면 현재 주가가 상승 시나리오를 많이 반영해서 올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상당히 낙관적인 시나리오까지 반영한 주가의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를 하길 시총 20조 원이 기준인 듯 했습니다. 그래서 시총 20조 원 이하와 이후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0조 원 밑이면 바이 앤 홀드, 그리고 20조 원 이상 넘으면 그때는 트레이딩.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사시는 것보다 주가가 조정받았을 때 조금씩 이제 담아내는 그런 전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수의 국내 증권사가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밖의 의견도 중요하니까 일단 밴드를 봤을 때 국내 증권사에서 가장 높이 잡은 게 한 유진투자증권 정도로 보입니다. 25만 원으로 잡았더라고요. 하나증권은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매수지만 목표 주가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유진투자증권은 18만 원에서 무려 25만 원으로 올려 잡았고요. 하나증권은 조정시 매수 권고 이 얘기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긍정적인 좀 패턴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LNF 보도록 하겠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도 오늘 국내 증권사에서 핫하게 다룬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가요. 이게 좀 수익성은 개선됐는데 목표 주가를 85,000원으로 현재가 대비해서 훨씬 낮게 그러면서 뭐 중립은 유지한다 이런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현재 주가가 ESS 강세라는 성장론을 상당 부분 미리 반영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일단 4분기 영업이 괜찮았거든요. 수익성이 개선되는 흐름들이 LNF에서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리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재고 평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779억 원이 좀 환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이었는데 그러나 골드만삭스에서는 LNF 수익성에 여전히 의문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종속되어 있다라고 언급을 한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LNF는 작년에 양극재 대부분 출하량이 감소했는데 LNF는 안 그랬거든요. 오히려 34%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밝히길 올해 출하량 같은 경우에 1년 단위로 봤을 때 20% 성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 좀 비교 분석이 필요하고요. 46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4분기 양극재 출하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국내 기업 중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그런 부분 할 수 있는 게 또 LFP 양극재 이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휴머노이드 로봇 등 고밀도 배터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신산업 확장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점은 있다라는 부분은 좀 명시를 했습니다. LFP 양극재 관련해서 공격적인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 올해 하반기 3만 톤 규모의 공장 양산 계획도 좀 갖고 있어서 좀 보시고요.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는 목표 주가 83,500원으로 중립을 유지했지만 우리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DB증권이 21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상단이거든요.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비교 분석해 보시고 다만 이제 IBK 투자증권이 12만 원으로 목표 주가는 하향했더라고요. 이 부분도 함께 점검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머니코드에서 이 머스크 CEO의 세계관이 확장이 됐다라고 하면서 우주 태양광에 대한 모멘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증권사에서는 관련 섹터의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제시를 했었죠. 어제 거 찾아보시면 되고요. 일단 하나증권에서는 하나솔루션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 올렸더라고요. 3만 원에서 4만 7천 원으로 중립해서 투자 의견도 바꿨습니다. 매수로 올려잡았고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올려잡은 거거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표 주가를 올린 이유는 올해부터 내년 실적 추정치를 대폭 상향했기 때문입니다.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2,600억 원에서 6,157억 원으로 올렸으니까 136% 상향 조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도 이렇게 뛸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이고요. 상반기, 하반기 좀 나눠서 볼 필요성은 있는데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 규제 있고 인도네시아, 라오스, 인도 이런 부분에 이제 관세 매기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시장 수급이 좀 타이트해진다라는 부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조지아주에 있잖아요. 카터스빌 셀 공장이 이제 재가동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이 모듈 생산이 가능해진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기준으로. 미국 기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원재료 쓰지 말라고 이렇게도 요구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안 되는데 대표적으로 하나솔루션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듈 생산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셀 통관 문제가 종료됐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동률이 올라갈 거고 AMPC 정부에서 보조금 주는 거 그런 부분도 정상화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정비 부담이 떨어진다. 이것도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중국 거 사용하지 말라라는 미국의 까다로운 충족 기준 그런 부분이 기업이 부족한데 의미 있는 여기는 되니까 판가 상승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하나솔루션 기업 자체적으로도 올해 출하량 가이던스 높였습니다. AMPC 보조금 가이던스도 높였습니다. 이런 기준 데이터가 있습니다. 또한 어제 말씀드린 우주 사업에 대한 기대감 여기가 반영할 것으로 예상하더라고요. 하나증권에서는. 이게 빠르면 2028년 그리고 2030년까지 바라보는데 상용화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페로브스카이트 텐던셀 어렵지만 그냥 신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쭉 쌓아서 최대 효율 30%까지 더 발전시킨 그런 신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기술에 대한 기대감을 하나솔루션이 갖고 있다는 점. 그래서 오래간만에 하나증권에서 매수로 다시 올렸고 47,000원으로 올려 잡았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매수의 힘이 앞으로 붙을 가능성이 있을지 여러분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죠. 오늘 하나솔루션까지 말씀드렸습니다.